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서울내 공공재개발 선정지역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1분기 국내 증시가 실적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증시 전망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정몽진 KCC 회장이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들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부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까지 동결되며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부동산 공약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확대가 가장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지난달 17일부터 15일 동안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개편이 18.2%로 가장 많이 선택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대해 LTV 상한을 80%로 나머지 가구엔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당선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도 적극적 LTV 규제 완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LTV 공약의 뒤를 이어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의 환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내 공공재개발 선정지역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소식 서청석 기자입니다. 서울시내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흑석이, 금호 23, 신설1, 홍제동 3080 고은산 서측, 강북, 신길1, 신길 2, 신길 4, 양평 13 등 14개 구역의 각 지역 주민과 비대위 관계자들이 모여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도 가졌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 LH가 대다수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별다른 공청회도 없이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타인의 재산권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꾸 국민의 탓으로 공급도 안 되는 것으로 하고 해서 이런 무리한 정책을 쓰는데 그래서 인수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우리의 뜻을 알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흑석 2구역의 경우 주민 300명 중 상가 소유자 140여 명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인 흑석시장과 역내 상가 세입자 400여 명의 자영업자는 여기에 생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 9,400평 중 단 1,300평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반수 다수결을 내걸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상가 소유자 및 상가 세입자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사 주택 공급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 사업은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하며 사업 전체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당초 공공재개발의 빠른 시행으로 단시간 내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으로 인한 잡음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64곳 중 한 곳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서창석입니다. 주식 시장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쉽지 않죠. 미국에게 공격적 긴축 우려가 여전하고요.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은 이제 도래한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주식 시장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증시 전망은 어떤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와 있습니까? 네, 증권부 김혜영입니다.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시황부터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가까스로 지켜낸 코스피 2,700선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오늘장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0.27% 하락한 2,693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긴축의 중국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의 낙폭은 더욱더 깊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이후 최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1.38% 하락한 921선에 마감했는데요. 개인이 나홀로 2,500억 원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발 긴축 우려가 주식시장,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죠. 이 여파가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전해졌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한 건데요. 빅스텝은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기는 지금 5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큐티죠. 5월부터 매달 950억 달러씩 대차 대조표를 줄여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강력한 긴축을 예고했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뿌려놨던 돈들을 하나둘씩 걷어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강달러가 지속되게 되면 외국인들은 통상 자금을 신용국에서 빼게 되는데요. 결국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나가면서 지수 하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라거나 오늘장 원달러 환율만 봐도 8원 정도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짚어주신 부분 결론적으로 보자면 외국인들 지금 계속 셀코리아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매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서 하나둘씩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석 달간 9조 원이 넘는 매도 공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매도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1월에는 1조 6,770억 원, 2월에는 2조 5,800억 원, 3월에는 무려 4조 8,660억 원까지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사 중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합산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 매도 공세로 인해 14%가 넘게 빠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 시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삼전 역시나 포문을 열었는데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주가 오늘도 사실 좋지는 않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행진을 3거래일째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 삼성전자 67,400원까지 떨어졌었죠.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던 7일 이후 지금 3거래일 연속 저점을 좀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급이었습니다. 1분기 잠정 매출은 77조,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실적과 주가상의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지금 여전히 견조한 실적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여력이 조금 더 커 보인다라는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유망업종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될 텐데 증권가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실적주, 유망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대내 환경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그러니까 실적 부분, 특히 이익 전망이 상향된 업종의 선별이 유효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유통항공 같은 리오프닝 업종 또는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섹터 등을 꼽고 있는데요. 반도체 가운데는 SK하이닉스, 심텍, 해성DS, 원일 QNC 등이 언급되고 있고요. 유통주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외식이나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서 지금 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1, 2분기에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항공주에서는 대한항공, 유통주에서는 CJ 프레시웨이와 롯데칠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역시나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지금 이익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주 중에서 이익 상향 조정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JB금융지주라고 증권가는 꼽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합니까? 네, 대내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 역시나 한동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수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이나 개별 종목 쪽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특히 증권가에서는 원자재 비용이 큰 업종은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나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좀 피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원재료 비용이 다른 쪽으로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응한 방안들 세워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 회장의 범행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판단했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나 법률 입법 취지, 대기업 집단 지정 목적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정 회장의 범행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 같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동의하지만 적용 법조는 고의범위 구성 요건이어서 고의가 전제돼야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죄에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상호 출자 제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KCC 납품업체 9개사 정보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났는데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의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정 회장을 벌금 1억 원의 약식 기소를 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한편 KCC 측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이번 재판은 개인 재판으로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계가 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 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8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 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러한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은 75%가 넘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분에 대해 납품 단가의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약 50%, 전부 반영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생산량 감축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일자리 축소와 공장 폐쇄를 고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자발적인 상생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기업 원호와 중소기업 단체장,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설치해서 중소기업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요즘 편의점, 마트에 가면 이 제로 칼로리 음료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음료업계가 본격적으로 제로 시장 경쟁에 나선 건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넣은 제로 칼로리 음료. 맛은 기존 제품과 유사한데 건강에 해로운 당은 크게 줄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시장은 2019년 452억 원에서 작년 2,189억 원으로 384% 컸습니다. 이는 콜라와 사이다만의 수치로 실제 시장은 더 큽니다. 당초 코카콜라 제로가 독주했던 이 시장에 음료업계가 너도 나도 뛰어들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제로의 아성을 무너뜨리려 뛰어든 대표적인 경쟁자는 롯데. 펩시콜라 제로에 이어 작년 칠성사이다 제로를 내놓은 롯데 칠성음료는 오늘 과일향 탄산음료 탐스 제로 3종을 내놨습니다. 오렌지향과 레몬향, 사과 키위향 3가지로 여기에 탄산가스 볼륨을 높여 톡 쏘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을 중시한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고 운동량 감소로 인한 칼로리 부담으로 제로 인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향후 밀키스, 핫식스 등 제로 탄산음료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롯데의 반격에 노세일로 유명한 LG 생활건강에 판매하고 있는 코카콜라는 이례적으로 할인 행사에 나섰고 여기에 지난달 제로 모델로만 한정판 신제품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LG 생활건강은 환타도 당류를 기존 39g에서 17g으로 크게 낮춘 저칼로리로 리뉴얼하며 시장 점유율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업계가 제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건 제로 음료가 전체 실적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 칠성음료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7.4% 급증했고 LG 생활건강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LG전자의 차세대 올레드 TV인 LG 올레드 에보가 해외 매체들로부터 연이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국 오디오 비디오 전문 매체 와타이파이는 LG 올레드 에보 갤러리 에디션에 대해 진정한 아름다움 그 자체라며 최고 점수인 별 5개를 부여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매체인 테크레이더도 LG가 유기 발광 다이오드 화질의 왕자를 내어줄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전용 화질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알파9 프로세서의 조합이 밝고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고 언급했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LG 올레드 에보는 올해 최고 TV를 놓고 경쟁할 제품이라 밝혔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그린 뉴딜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 기업이죠. 애플, 구글 등의 이런 기업들도 탄소 중립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무래도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100%로 사용하라는 아리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머지않아 큰 어려움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재생에너지 사용 문제라는 게 이미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닥친 이런 거대한 문제기도 하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애플에다가 이제 부품을 갖다가 그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네. 애플은 자사의 부품을 수출하는 협력업체에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쓰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애플의 부품을 수출하는 삼성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부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환경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삼성은 부품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삼성뿐만 아니라 SK,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예. 사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 등에서 이런 이유로 제조업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즉 거래 조건을 RE100을 조건으로 내거니까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제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의 공장이 선진국으로 가야만 하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는 문제도 또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은 총 349곳이고요.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아모레퍼시픽, 한국수산공사 등 14곳에 불과합니다. 얼마 없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많은 나라들이 탄소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뒤에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그 자료에 따르면은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87.1%가 증가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67.8%, LG화학도 12.1%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는데요.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감축하지 않으면 당장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에도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RE100을 요구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선이 2025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급박하게 대처해야 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2%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만 특정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2020년까지는 아예 없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석탄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서 생산한 전력을 송배전망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었죠. 또 한전이 대부분의 전력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RE100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작년에 제도가 일부 바뀌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우리나라 자체로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RE100 요구가 좀 거세지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다 보니까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이제 예. 세계적인 RE100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RE100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예. 이게 KRE100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걸 갖다 이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 제3자 전력 구매 계약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분 참여, 재생에너지 설비 직접 설치 사용 등이 제시가 됐는데요. 기업들이 이 세 방법 중에 하나를 활용을 해서 RE100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시행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KRE100을 활용한 국내 기업은 80곳에 그쳤고요. 참여 기업 중 74%인 59곳이 녹색 프리미엄 사용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 방법은 뭐냐면 기업들이 전기 요금에다가 추가 요금을 더 내면 그러니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한전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녹색 프리미엄 참여 기업이 공급하는 전력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급받던 전력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했다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돈을 더 내고. 그래서 뭐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그린워싱이라는 것이죠. 작년 4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체에 한해서는 전력 판매도 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이것을 직접 PPA라고 하는데요. 기후환경단체들과 전력 소비 기업들은
직접 PPA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는 봅니다. 그럼에도 직접 PPA에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망 사용료를 내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RE100 경영을 할 수 있는 직접 PPA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향후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재생에너지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